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원 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원 지표보다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지표는 통계 조작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물론 KB가 막 30 올라갈 때 부동산원은 10 혹은 뭐 8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통계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통계는 어때요? KB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원은 올랐죠. 그러면은 이 지표가 과연 신빙성이 있냐? 심지어는 최근에 뭐 추석 전에 오히려 상승폭 커졌다. 이런 것들 막 강조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왜 커졌다고 그랬어요? 8월 지표가 더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추석 때 신고 못하니까 이제 신고 기일이 끝난 사람들 당겨서 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8월 지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고 난리인데 공인중개사들은 4%대 하락이라고 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9% 하락했고 서울이 4.5%, 수도권이 4.4% 내렸다. 물론 이 지수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수화한 게 아니라 월별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 변화를 반영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부동산원에서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지만 그 평균 가격이랑 최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떨어졌다. 이번 8월이 전월 대비 1.27% 올라서 2018년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막상 하락이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예요? 지방은 떨어져도 서울은 오른다. 전국이 1.9인데 수도권이 4.4이고 서울이 4.5가 내려갔다. 그러면 서울일수록 더 많이 내렸다. 거품이 많이 낀 곳들이 더 많이 내렸다는 것은 거품 붕괴 징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부동산원 지수는 첫 번째로는 지수화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 지수화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아니 다른 데서 하락인데 부동산원만 꿋꿋이 올라간다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계속 부동산원으로 언론에서 때려주니까 부동산원 상승한다. 부동산원에서 올랐다고 하더라. KB는 그때 한 달 정도 가까이를 KB랑 완전히 지표가 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부동산원 상승폭은 커지고 KB 지표는 하락폭이 커졌어요. 그때 계속 그렇게 언론에서 떨어지고 KB 지수 안 다루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들어가죠. 마지막 설거지 부대. 그러니까 KB마저도 올리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떨어지게 생기니까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겼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락폭이 생겼다. 8월에. 9월 지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8월 지표부터 저렇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8월에 못 팔면 9월엔 진짜 못 파는 거니까. 아까도 거래량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 지금 9월 23일인데 아직도 600건대예요. 700건도 못 찍었다. 신고가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추석 전에 신고가 좀 몰리긴 했던 거지. 이만큼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팔지 못했으면 못 파는 거예요. 와 집값 올랐다 신난다. 와 집값 10억 올랐다. 근데 10억 올려서 팔면 안 팔려요. 그때쯤엔 한 8억 오른 가격으로 팔아야 돼.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못 팔죠.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8억 오른 가격으로 내놓고서 2억 금매라고 해서 팔죠. 그럼 그때서야 부랴부랴 8억 오른 가격이 내놔요. 그럼 또 그때는 안 팔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진 사람들은 이미 빠졌고 이제부터 각자 도생 들어간 거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원 상승폭도 다시 감소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추석 전에 일시적으로 몰렸던 거라고. 서울은 0.23에서 0.16까지, 수도권은 0.15에서 0.11까지 상승폭이 축소됐고 당연히 매물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줄었죠. 여기에 전세값 역시 서울 전체의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 전세는 뭐다? 대출이다. 대출을 막으니까 전세 가격 상승도 당연히 막힌다. 전세 가격을 잡고 싶으면은 뭐 임대차법 폐지 일단 개짓거리 하지 말고
단체로 누른 금리부터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부터 축소해라. 전세 DSR부터 적용하든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매매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감소했고 보합 지역 및 하락 지역이 늘어났으며 전세 가격 역시도 상승 지역이 감소하고 보합 지역 및 하락 지역이 늘어났다. 점점 지표가 나오고 있죠. 지수 같은 경우는 갑자기 플러스로 확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부동산 지수 같으면 특별히 거기에 부동산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지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상방 압력을 받고 있죠. 그런 영향들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직도 오른다 하고 있는데 그때 심지어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요. 부동산이 제일 안 오른다고 했을 때 KB가 더 많이 오른다고 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했던 것이 부동산 114였는데 지금은 부동산 114보다도 부동산 원이 훨씬 더 상방이라고 항상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심지어는 마이너스인데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실제 떨어지고 있는 단지들도 한번 봅시다. 가장 유명한 거 60억 찍었던 거 12억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13억 떨어진 거래가 떴습니다. 50억짜리 거래가 더 늦게 진행이 됐는데 47억짜리 거래가 더 늦게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높은 거는 신고가 빨리 되는데 가격이 낮은 거는 신고가 늦어진다고. 왜냐면 빨리 신고하면은 단지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룬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12억 떨어졌습니다 라고 방송했을 때 50억짜리하고 48억짜리 거래는 떴었죠. 제가 23일 오늘 돼가지고 다시 확인했어요. 8월 17일이니까 얘 9월 16일까지 신고해야 되죠. 9월 16일 거의 다 돼서 신고한 거예요. 13억 떨어진 거래는 신고가 됐다. 타워팰리스도 맨날 오른다 했는데 지금 최고가 찍고서 얘도 한 9억 2천 정도 떨어졌죠. 층수가 많이 낮다. A동이고 B동이 다르다. B동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층수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1층, 2층이 이런 식으로 특수층도 아닌데 물론 타워팰리스는 주상복합이라 1, 2층이 그게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기사 뜨는 거 봤어요? 또 뭐 있어? 신천수 바이파크 여기도 20억 5천 떴다가 지금 13억 5천 떴죠. 물론 타입은 다 다릅니다 지금. 물론 이런 건 특수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엔 특수거래라도 이런 가격 떴다 에이 특수거래겠지 이런 식으로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락했다는 기사조차 나오지 않아요. 비슷한 걸로 상암 월드컵 여기도 13억 찍었다가 11억 찍었다가 8억 됐어요. 한 달 새에. 성내 삼성 11억 12억 하던 게 갑자기 7억 천이 떴다. 물론 이런 것들은 특수거래라고 볼 수도 있죠.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뭔가 껴있다든가 그런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나름 괜찮은 지역들에 있는 단지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저 레미안 원밸리도 47억 거래까지 떴는데도 60억 거래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게 맞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 그 매매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올릴 수 있는 영향을 줬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대출 때문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다른 규제 다 필요 없고 대출부터 막아라.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 급증하는 거 막기 위해서는 다른 거 풀어줘도 상관없다. 물론 실거주 여건은 안 되고 정책대출하고 전세대출 DSR만 적용하면은 내년에 절대 부동산 불안 없다. 저도 층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층수 차이는 이야기 안 해요. 신고가 이야기만 하지. 부채로 다 띄었다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소득하고 부채밖에 없다고 그랬죠. 전세도 일종의 부채니까.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9.6조 늘었는데 2.7조가 됐다. 이 추세를 감안해서 증가액을 계산해봤더니 4조 4,600억이고 이거는 46.3%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기 전인 4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4월에도 이미 가팔라지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증가세 주춤했으니까 이제 10월에 피벗 해야 된다. 10월에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왜 여름 만들려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주춤한 이유는 간단해요. 추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15% 감속했는데 추석 동안에 사람들이 대출을 안 내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전달랑 비교해보니까 확 줄어든 건데 거의
6, 7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추석 때문에 한동안 쉬니까 줄었던 거예요. 아직 디레버리징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아직 가계부채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런다고 해가지고 금리 내려봐라. 뭔 일이 벌어지나. 한은도 지금 금리 내리면 10월에 금리 내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10월이 아니라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대출이 축소가 됐어요. 대출이 조금만 축소돼도 지금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가격이 하락으로 바뀌었다. 부동산원은 하락을 인정 못하고 상승폭 축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은 요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채 너무 지금 잔뜩 올랐죠? 그러면은 부채를 마구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았죠. 경제가 잘 돌아가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 경제가 잘 돌아가서 소득이 늘어날까요? 실질임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히려 1.3% 감소했다. 현재 정부도 실질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실질임금이 감소할 정도로 가계부채만 늘리고 소득은 안 올렸으니까 문제인 거지. 물가 폭등하는데 부채만 늘리고 소득을 안 올렸잖아요. 물가 올라간다고 소득 인상분을 자제시켰죠. 그런 거라서 실질 소득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죠. 실질 소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채는 늘어났죠? 이런 것 때문에 여유자금 떨어졌죠. 가계 흑자액이 많이 떨어졌죠. 가계 흑자액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돈을 모으기 더럽게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채를 부풀리지 않는다. 부채 많이 늘어나면 규제를 들어가겠다.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부채마저 막아버리면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냐. 정책 대출로 인한 거는 저가 아파트들일 뿐이고 국토부 장관님께서 위대하신 국토부 장관 수령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얘네가 많이 거래돼야 얘네 팔고 올라가는 거예요. 갈아타기를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누가 안 사고 있다 갑자기 욕을 사냐.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머리 없는 소리 해도 되냐. 그럼 저 밑에 거래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위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 정부가 아무리 통계에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더라도 이제는 여력이 똑 떨어졌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